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세계 경제가 네. 우리나라 경제 걱정을 넘어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도움 말씀도 많이 요청하실 것 같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일은 사실 우리 인류 탄생하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예전에는 전염병이 좀 많이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타격을 받은 경우도 그러면 있어요. 옛날에도 그 베네치아에서 시작한 그 패스트, 그때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이르는 한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돌아가지고 그때도 사상자가 엄청나게 났었는데 한 2,500만 명 내지 한 5천만 명이 죽은 걸로 추정돼요. 그러면 그때는 경제 상황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을 텐데, 그렇겠죠. 예. 그래도 그때도 여러 가지 타격들이 있었겠죠. 모형새가 좀 그래, 달랐나요? 어떤 모습들이 좀 달랐어요? 그때는? 그때는 예를 들어서 패스트가 돌아서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적에는 그때도 그 사회 판을 완전히 패스트가 바꿔놨습니다. 스페인 독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1차 대전이 같이 일어났었는데 사실 1차 대전 사상자 숫자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에 한번 창궐 하면은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바뀌냐면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바뀌지만은 세상의 빈부격차가 확 줄어들어요. 전염병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평등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보통 인위적인 방법으로, 즉 인류가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이 금융이나 통화시장의 판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현대금융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가 소득 불평등하고 이제 부의 편중인데, 미국 같은 경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들 대부분인 90%는 소득이 매년 줄어들고 자산도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를 부자 증세나 혹은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자선이나 어떤 자력에 의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판을 바꿔놓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 또 하나는 불의의 사태로 인한 국가 붕괴, 그 다음에 혁명,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한번 사회를 싹 바꿔놓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여기서 기회를 찾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칼럼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코로나19가 감염병의 사태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미 세계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 계셨는지도 궁금해요. 이번 경우는 지난 2008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좀 틀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틀리냐면 그때는 부동산 경기를 무리하게 진작시키려다가 거기서 파생된 파생 상품이 문제를 일으켜서 금융시장에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실물 경제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한과 동시에 신용경색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그 수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틀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 경제위기는 3C 복합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3C가 뭐냐면 하나는 코로나, 하나는 크루드 오일, 하나는 코퍼릿 본드예요. 회사채예요. 즉 코로나나 그 원유 문제는 지금 잘 아실 거고, 나머지 하나 지금 위태위태한 게 회사채 문제인데, 지금
투자 적격 회사채 중에서 투자 적격이 한 4단계 정도 있어요. A에서부터 BBB까지. 근데 최하인 BBB 등급의 회사채가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48조 달러인가 근데 지금은 한 75조 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기업 부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 부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CLO라는 파생 상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쪽으로 연결돼 가면 순식간에 신용용색이 와서 모든 시장이 동결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파생 상품은 장외 거래예요. 장외 거래란 뭐냐면 장내에서 거래되면 누가 무엇을 얼마큼 사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장외 거래라는 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사고 팔기 때문에 그걸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같은 투자은행이라도 누가 얼만큼을 그 부실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돈거래가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계 경제가 그냥 거의 올스톱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외에도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예. 그 외에도 사실은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선 IMF 같은 경우가 2월 달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를 얼마로 예측을 했냐면 한 3.2% 정도 성장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난 4월 14일에 다시 정정 발표를 하면서 세계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3% 성장을 할 거다. 미국 같은 나라는 마이너스 5.9%, 유로존은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일본이 마이너스 5.2%. 그래도 우리나라는 10개 선진국에서 가장 나가지고 마이너스 1.2%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만약에 하반기까지 넘어가면 이 수치는 더 크게 폭락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929년 대공황 그 초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예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한 달 사이에 2,200만 명이 그 실업급여를 신청할 정도로 그렇게 그 실업 사태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셧다운되고 그 다음에 각국이 지금 입국 금지를 조치하고 해서 물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사실은 중단된 상태예요.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세계 공장인 중국 같은데 공장이 수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수출을 굉장히 급감시킬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유가 폭락 문제예요. 유가 폭락이 어느 정도 좀 심하냐면 아시겠지만은 월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5월물 원유 선물 가격이 자그마치 마이너스 37달러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유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유를 파는 사람이 팔 데가 없으니까는 그렇다고 버리는 것도 아무 데나 원유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데 드는 비용이 37달러를 얹어줘야 그 원유를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사상 초유일입니다.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 그런데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미국의 세일업체들은 거의 다 도산합니다. 지금 미국의 세일업체가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미국의 석유기업 중에서 유가가 30불 초반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5개 업체뿐이 없다고 해요. 근데 세일업체들이 도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일업체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도가 거기서 끊치는 게 아니라 회사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아까 얘기했던
시에로라는 파생상품에 옮겨가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석유 가격이 폭락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1, 4분기에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6.8%예요. 중국이 석유의 최대 소비 국가인데 그렇게 중국 경제가 폭락하다 보니까는 석유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겠구나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저번에 그 석유 산유국들이 한 1,0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 수요 감소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한 2,500만 배럴 이상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갭이 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더 이상 석유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주로 쓰이는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도 20달러대 가격을 유지하는데,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그 마이너스대로 가라앉았을 뿐만 아니라 유월물 가격도 지금 한 13불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속한 시일에 어느 정도 회복 못 시키면은 줄도산이 나타나면서 회사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파급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이 석유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거냐면, 석유의 채굴 원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우디는 비교적 파내기 쉽기 때문에 원가는 한 10달러가 채 안 돼요. 러시아가 17달러, 미국이 23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 판매 비용, 수송비,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시추 비용, 이런 거를 다 더해야 그 손익분기점이 나오거든요. 손익분기점이 사우디 원유가 한 25달러, 러시아가 한 37달러, 미국이 한 40달러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석유 기업들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산유국들이 재정을 꾸려나가기 힘듭니다. 게다가 재정만 꾸려나가기 힘든 게 아니라 이미 그 나라 경제가 부실해질 걸 예상을 해서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20% 이상 폭등했는데 앞으로 더 폭등할 겁니다. 그러면 산유국들이 잘못하면 외환위기를 맞아요. 그럼 그 나라 문제만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외환위기가 이웃나라로 전파되고 결국은 그러한 짐은 유럽이나 미국 경제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범세계적으로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끝나고 문제다, 아니면 변종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변종이 나와서 또 경제 살리기 더 어려울 것인지, 코로나가 끝나고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터져나와서 더 어려울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게 옛날의 사례를 보면 유럽의 패스트가 퍼졌을 적에 이게 사실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어요. 거의 한 300년에 걸쳐서 수차례 이 전염병이 돌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퍼졌을 적에도 그게 한 번에 거치지 않고 그 3번이나 그 엄습을 했어요. 그 1차 창궐 때보다는 오히려 2차 창궐 때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은 우리가 설사 좀 소강경태로 접어든다라고 해도 그 안심하지 못하고 계속 조심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앞으로의 사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하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는 결국은 심리인데 너무 비관적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다거나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은 하되 너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의 방역 체계나 이렇게 그 단합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한류래거나 우리 국민들의 어떠한 그 강서국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한 일면이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도 그 원동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